네, 10월 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엇갈리고 막 박빙이고 혼란스럽고 진짜 누가 되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53.5%, 해리스가 45.7%로 트럼프가 모처럼 크게 8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절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고 전 딴 것보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얼마 오른다, 연내 10만 달러 돌파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된다라면 그 이후에 진짜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은 더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약간 기대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폴리마켓에서 훅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총 맞았던 바로 그곳에서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관련 주도 다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약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폴리마켓에서 상황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플랫폼 이 폴리마켓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것 같다. 왜냐? 이 베팅 시장에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돈이 걸려 있어서 이런 숫자 자체가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돈이 걸렸죠. 이 베팅 플랫폼이니까 돈이 걸려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또 해리스가 우세를 보일 때도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 우세를 보일 때도 있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인 건데 이번에 갑자기 크게 해리스를 트럼프가 뒤집은 이런 상황을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정확해 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올리는 글들을 보면 대놓고 좌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좌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좌파가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고, 사실 이 양반이 이 또라이 기질이 좀 다분한 인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 적잖은 혁신을 리드하면서 시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신임 SEC 위원장으로는 로빈후드의 CEO로 댄 갤러거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려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12명의 전직 규제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로비스트 등을 조사해 봤더니 로빈후드 CEO로 댄 갤러거가 될 것 같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게리 겐슬러의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던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런 로빈후드의 CEO가 SEC 위원장이 된다. 와,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암호화폐 시장 난리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현실화된다라면.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관상이 과학이다라면 쭈꾸미 대가리보다는 훨씬 과학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댄 갤러거 깜짝 놀랐어요. 폴리티코가 그래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방귀 좀 뀌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웬만한 어떤 CNN이나 CNBC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폴리티코가 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히 재밌긴 재밌겠다.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암호화폐 업계 핵심 관계자를 SEC 위원장이 앉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이 과학이라면은 쭈꾸미 대가리보다는 훨씬 과학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트 시즌의 어떤 큰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미국 대선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이슈 중요하고 중동 리스크 중요하지만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이 한번 큰 트리거, 4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트리거가 나오는 계기는 미국 대선 결과가 될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엄청 빡센 트리거가 나올 거고, 해리스가 당선돼도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큰 트리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의 당선 플러스 SEC 위원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임명,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점 한번 찍고 알트 시즌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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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두리 팡팡 자고 일어나면 팡팡,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연말연시 어느 시기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알트 시즌 근처도 안 갔고 지금은 사실상 비트코인 시즌에 훨씬 더 가깝죠. 이런 와중에 FTX 파산 계획이 미국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채권자 98%는 이 채권 가치의 118% 이상을 현금으로 이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FTX 거래소 토큰인 FTT의 가치는 0, 제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암호화폐 현물 분배안에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FTT는 폭등했죠. 진짜 FTT 막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도박이죠, 그거는. 투기, 도박의 어떤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펼쳐지는 건데 약간 좀 무서울 정도로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 했었는데, 아무튼 FTT 파산 진짜 막 어질어질했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산 계획 승인됐고 이제 16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는 기대 포인트는 그 현금 중에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TX 파산 계획이 승인되면서 수십억 달러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16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액수가 암호화폐 매수에 다시 사용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상당 금액의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거는 뭐 적지 않은 분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어쨌든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2,500달러 한번 일시 뚫고 24시간 최근 24시간 상황을 보면 빠졌는데도 2,400달러 지켜줘서 이더리움도 뭔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24시간 동안 흐름이 막 정신 없었잖아요. 거래 볼륨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테이트레이더 앨런, 이건 지금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통해서 2022년 6월 이후에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어센딩 트렌드 라인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 근처에서 빠방하고 움직이면 항상 삼각 패턴 만들고 돌파하고 급등, 빠방하고 삼각 패턴 만들고 급등, 빠방하고 삼각 패턴 만들고 급등 하게 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근처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칭 삼각형을 형성한 뒤에 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곧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얼추 딱 봐도 한 2,700달러 위로 안정적인 지지만 확인되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죠. 덴크립토 트레이드는 그 기준점을 2,800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00달러에서 2,800달러 범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2,800달러 수준이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게 하고 전체 알트 시장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800달러를 분기점으로 이더리움이 랠리를 펼치면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을 통해서 의미 있는 랠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진행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맥락적으로. 이건 월간 차트인데 이더리움 월간 차트 봐도 되게 예쁘죠. 지금 커벤 핸들 패턴이 예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700~800달러 정도 부근에서 완성이 돼 주면 가는 느낌.
과연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이클 전체를 놓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 진짜 이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항소심 역풍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이 코인베이스 사건을 통해서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리플 소송 항소심 역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업계 전반이, 투자자 포함해서 업계 전반이 진짜 담합을 해서 SEC를 조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지 텐레이로라는 양반이 있어요. SEC의 암호화폐 집행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이고, 그런데 리플 항소를 승인한 직후에 변호사 협회에다가 지금 징계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베리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SEC가 베리타지움 프로젝트를 부당하게 기소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협회에다가 징계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SEC 이것들 진짜 안 되겠어요 하면서 변호사협회에다가 이 조지 텐레이로 이 양반 징계해 주세요라고 지금 신고를 넣은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베리 토큰 보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뎁트박스 사건을 또 예를 들면서, 뎁트박스 사건 우리가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뎁트박스 사건과 관련해서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소송 SEC가 취하하고 180만 달러 이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서 SEC에 벌금을 때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뎁트박스 사건에서 SEC가 조작되고 거짓된 증거를 사용했다, 이 사건 취하하고 180만 달러 벌금을 지불했다, 이 사건도 조지 텐레이로가 승인을 했다, 얘 진짜 징계 먹어야 돼, 말도 사건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리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도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진짜 SEC 변호사 자체가 이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 사건 조작하고 얘네가 이렇게 항소를 할 자격이 있는 건가?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준 거죠, 리플 소송에.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도 예측을 못했고 SEC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풍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레이로에 대한 이 변호사협회 징계 신고가 인정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 신고로 인해서 SEC의 테레이로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다라면 SEC 신뢰도와 역량에 대한 의문이 이제 커질 겁니다. 이를 통해서 SEC의 집행 전략에 대한 공공의 감시 그리고 비판 역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변호사협회 징계라는 게 또 간단한 과정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넣었다라고 당장 징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중 여론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SEC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견제해왔던 소송을 통한, 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이 진짜 더 이상은 먹힐 수 없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어쩌면 이미 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리플 소송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들에서 판사들이 SEC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할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이게 진짜 약발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중으로 하여금 충분히 갖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규제 집행권을 사용을 하나? 이러니까 뎁트박스 사건 같은 경우에 권한 남용, 진짜 이거 권한 남용은 정말 빡센 거죠. 규제권을 가장 빡세게 가지고 있는 SEC에다가 니들 권한 남용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이 뼈아픈 타격은 없죠. 거기다가 법원에서, 거기다가 소송 진행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80만 달러 벌금 납부하라고, 소송은 취하하고, 되게 웃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악스럽게 리플을 상대로 또 항소심을 지금 제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토큰 보유자들을 통해서 변호사협회 징계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 SEC가 아무튼 지금 게리 겐슬러 아래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리플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아미커스 브리프까지 또 리플 재판부에
제출이 된 것도 재밌잖아요. 재밌고 흥미롭고. 이런 상황이 지금 리플 항소심 역풍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충분히 또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밌는 건 진짜 약간 리플 소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이 코인베이스의 지금 행동이죠. 리플 항소를 인용하면서 대심제 항소를 승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 아니 대체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뭐가 증권이고 뭐가 증권이 아닌 거야. 이놈의 하위 테스트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급 법원 가서 한번 판결 받고 옵시다. 그거 가지고 재판합시다. 호연지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위 테스트에 담겨 있는 이 모호함부터 해결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코인베이스. 한때 참 리플 뒤통수 매기면서 소송 당하자마자 상장 폐지를 했던 코인베이스가 대심제 항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리플에 지원 사격을 하는 그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대심제 항소가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데요.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가 기각되고 인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재미있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재료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